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럼의 2차 자장을 맡게 된 서울시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인재 의원입니다. 앞서서 발제 순서가 있었는데요. 정기성 LH 토지주택연구원님, 그리고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위원님, 서현승 주택산업연구원님의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1차 포럼 발표자들의 생애주기별 서울주거복지를 논한다에서의 모든 발표들이 지금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주거복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방안의 일환인데요.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들을 실시간으로 또 함께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서울시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더 활발하게 거버넌스 구축을 만드는데 힘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온라인의 참여자분들께 현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계속 진입하는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인구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형 주거복지의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2019년서부터 주거복지 포럼이라는 자치분권형 주거복지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주거복지 포럼에 우리 서울 시민들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와 또 많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서 청년가구 주거복지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서 함께 발제가 이루어졌고 토론이 이루어질 텐데요. 오늘 참여해 주신 토론자님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연구원의 주택토지연구본부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강민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1차 포럼에서 토론자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성진욱 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지희 청년주거상담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주택정책과장님 김선수 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앞서 발표했었던 발표자들의 토론 내용들이 우리 발표자들과 또 토론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 공감대를 형성할지 참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어떻게 흘러오고 또 정책들이 어떻게 발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김선수 서울시 주택정책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현장에서 청년 주거 상담과 열띤 토론과 또 상담을 펼치고 있는 우리 최지 센터장님, 그 다음 분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님,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님의 연구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는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선수 서울시 주택정책과장님, 또 환영의 박수로 토론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김선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 올해 이 자리 이 포럼이 3회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3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그 많은 이제 연구자님들의 말씀, 그리고 또 실제로 서울시 주택 정책의 대상이신 청년 또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들어서 그 의견들이 저희 정책에 좀 반영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포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시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앞서 발제해 주신 두 분들께서 서울시 정책, 주택 정책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시면 서울시에서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 나름 느낀 거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제 공급한 임대주택 내지는 이제 금융지원까지 합쳐서 약 36만 가구 정도의 그 공공 임대주택을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우리 그 김덕래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직접적인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금융 지원을 더 원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다양한 금융 지원에 대한 툴이 개발돼야 된다는 말씀 되게 의미 있게 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저희가 주택 정책을 할 때 좀 방점을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다양한 이제 그 주거 사다리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정작 저희가 만든 정책들이 시민들에게는 조금 홍보가 부족했었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홍보를 좀 시민께 와닿는 다양한 홍보 툴을 좀 만들어야겠다. 주거복지 포털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거, 금융에 대한 것들을 알려왔지만 여전히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정책을 하다 보면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나서서 막 그 급한 마음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민간에게 많은 영역을 그 같이 하도록 하는 이런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공급보다는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간접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설계와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연구자님들의 또 발제자님들의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듣고 또 저희 시 정책에 대한 이제 저희 의견을 드리고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수 서울주택정책과장님의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체적으로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치분권형 주거복지 포럼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어떠한 주거정책, 특별히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많은 토론자님들 그리고 주제 발표 내용들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거정책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토론의 순서들이 김선수 과장님을 시작해서 김승현, 성진욱, 이상님, 최지희 센터장님으로 이어졌는데 아까 제가 모두의 토론 순서를 발표할 때 현장의 최지희 센터장님이 청년들과의 상담 또는 다양한 고충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주거정책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최지희 센터장님을 토론자로 두 번째 순서로 토론을 청했습니다. 역시 최지희 센터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의 최지희입니다. 김인재 의원님께서 가이드를 잡아주셔서 마음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는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사실은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여러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서울시가 우리나라에서 좀 지자체의 여러 역할을 이끌어가는 위상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나는 이야기를 좀 현장 이야기를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생긴 것부터 사실 그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김선수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공급 지원에 좀 치중한 면이 있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또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그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요구를 했고 그것이 시행정부 그리고 시의회에서 받아 안아져서 그것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민단체, 그러니까 청년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던 시민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같이 연계를 하면서 사실 청년들의 참여 그리고 그것을 받아 안는 행정과 시의회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왔던 시민단체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 공, 관, 민 이렇게 시민사회 여러 영역이 콜라보를 하는 아주
선도적인 제도가 사실 센터예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요. 사실 이름은 주거 상담 센터기는 하지만, 그리고 상담 자체도 워낙에 포괄적인 행위를 담고 있긴 하지만, 주거 상담, 교육, 이슈 발굴, 그리고 공공 홈케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청년주거상담센터가 대두됐던 이유로는 청년주거 문제가 많이 대두된 것도 있지만, 그랬을 때 이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쏟아지는 정책들 사이에서 방향 조정이라든지, 그 정책들을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도대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정책을 좀 써먹어 볼 수 있는데, 이런 니즈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는 곳 어디를 찾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에 뭐 청년 쪽, 주거 쪽, 복지 쪽, 특히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유관 기관들이 많습니다만, 그 기관들에서 사실은 청년의 눈높이로 진행을 하기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 있거나, 또는 주거 영역이 워낙 복잡하고 문턱이 높다 보니 주거를 전문적으로 다루기는 좀 어렵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결국에 이제 인력과 시간, 이런 여력들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총체적인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셨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청년 주거만을 딱 전담하는, 그래서 여기 가면 다른 전문 기관들로 연계될 수 있더라도 일단 여기 찾아가 보면 좋겠다,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니즈가 생겨난 게 바로 배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일단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시면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매칭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에 이미 하고 계신 선생님들과는 잘하고 계신 부분들을 살리되,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실무 연계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 직접 지원과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두 개 다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발제로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청년이라는 대상 자체가 또 워낙에 청년 문제가 많이 대두됐음에도 모호하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청년 주거 상담 저희가 받을 때 어떤 내용 받는지를 좀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이 겪는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분류한 7대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흔히 예상하실 수 있는 뭐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7대 분쟁이 있고, 거기에서 사실 청년들은 그럼 뭐가 다른데, 뭐 유별난 게 있어? 라고 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추가한 것, 예를 들면 집 구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다, 계약서 쓰는 거를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특이한 특약사항 같은 걸 많이 현장에서 발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아파트 말씀하신 전세, 계약 이런 데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양상들을 청년들이 겪고 있는 걸 저희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사실 아주 상식적이고 법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좀 횡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임대인 횡포, 갑질에 대한 것들, 사생활 침해, 그리고 지옥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확장돼서 전체적으로 청년 주거의 양상을 관통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관리비, 중개 관행, 이런 것들이 사실 청년들에게는 유독 많이 들어오는 상담의 양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기관들과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청년주거상담센터가 사무실이 정식으로 생긴 게 이제 6월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제 콜센터도 대표 번호도 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상담,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것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기반으로는 사실 이미 서울시에서 잘 갖추고 있는 인프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산 콜센터, 그리고 서울은 서울 땡땡 포털, 이런 이제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서울주거 포털, 서울청년 포털, 그리고 지역주거복지센터, 청년센터, 이런 것들과 적극적인 MOU, 사업 연계들을 통해서 이미 예를 들어 희망2배 청년 통장, 앞서 말씀해 주셨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들, 청년 월세 지원, 이런 정책들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 정책이 끝났을 때 다음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연계에서부터 일단 아무것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막막함을 같이 덜어주는 이런 상담까지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느끼는 것들은요, 정말로 일단은 저희가 상담으로 다 받는데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상담이라는 것이 정말
좀 다양합니다. 제도 문의, 그러니까 흔히 이제 시중에서 한 회당 몇십만 원씩 받고 진행하는 그런 컨설팅의 영역이 있기도 하고요. 임대차 분쟁, 보통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냥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연해서 그리고 이제 앞에 이런 내용들도 정말로 그냥 짧게 전화로 5분 10분 말해서 전달할 수 없는 2시간 3시간짜리 강의, 교육으로 진행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들을 저희는 사실 예방적 상담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육이랑도 연계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발견되는 A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A라는 제도로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도를 개선해낼 수 있도록 이슈 발굴로 연결하는, 그리고 실제로 살면서 조금이라도 환경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한 게 지금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 이런 것까지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좀 크게 느끼는 것은요. 일단 청년들 대상으로는요. 압도적으로 상담과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교육이 가장 문턱이 낮게 오시는 부분들인데요. 저희 교육을 작년부터 쭉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매달 2번씩 기초교육, 그러니까 집 구하기 A to G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중개소는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 문제 생기면 어딜 가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럼 사실 온라인으로 줌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실 거의 3시간 반 정도, 아주 온라인으로는 피곤한 길이죠. 그 정도의 강연을 한 회당 진행하는데 이 강연에 90명에서 170명 정도씩의 청년들이 들어오고 3시간 반이 끝날 때까지 사실 거의 나가지 않아요. 채팅창에 아주 활발하게 댓글을 남기면서, 근데 그러면서 내가 겪었던 이 문제도 상담으로 가볼 수 있나요? 라고 비로소 인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청년들은 흔히 생각하시기에는 정보 접근성도 뛰어나고 뭔가 여러 가지를 잘 써먹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내가 이용해본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서류를 많이 내보고 거절은 당해봤지, 그래서 좀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이제 체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들 이렇게 사니까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상담의 니즈가 발굴되고 상담을 통해서 또 그게 전체적으로 내가 혼자서 이 임대인과 티격태격 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나아지는 이런 이슈 발굴을 하는 이 선순환 과정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슈로는요. 말씀 많이 해주셨던 지옥고에서부터 이제 확장돼서 저는 지옥고는 아니라서 저는 그냥 일반 원룸이라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위반 건축물로 잡아내는 것들, 깡통 전세에 대한 상담 같은 것도 저희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라든지 여러 기관들과 연계를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여전히 아쉽지만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 그리고 작년에 청년 자율 예산제에서 모든 분야, 주거, 노동, 문화 이런 모든 분야 통틀어서 1위를 한 정책이 바로 청년들 선호 1위가 여성 주거 불안에 대한 정책이었어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상담에서부터 캐치해서 교육으로까지 연계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주거 실태 조사 에서도 사실 대출 정책을 청년들이 1순위로 뽑는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사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듯이 대출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집값 자체가 너무 많이 지금은 올랐고, 그리고 이제 위법 건축물이 대다수여서, 그러니까 대출 심사를 통과하려면 나도 통과하고 집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과를 할 수 있는 집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 그리고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워낙에 높아서 사실 대출 정책 늘어난다고 제가 이용할 수 있나요? 라는 게 있지만 그중에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용해본 정책, 상상력이 좀 빈곤하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있는 걸 선택할 때는 그래도 월세보다 전세가 낫고 구입은 어차피 못하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1위가 되는 양상들을 저희는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걸로 그래도 좀 말씀드려보면 사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서울 내에서 다양한 구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들의 참여로 인해서 청년주거 관련한 정책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랑 서대문구 이렇게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광진구랑도 하고 있는 정책들이 뭐냐면요. 다 똑같습니다. 위반 건축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이 너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행 서비스라고 중개소에 돈을 내고 가지만 거기에 부당한 일을 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좀 누가 한 명 가서 난 잘 모르는데 이런 게 잘못됐다, 이런 게 잘됐다, 이런 걸 좀 알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런 걸 지금 저희가 또래 자원봉사자들이 상담 친구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책들이 뭐 부산에서도 뭐 서울시 마포구에서도 어디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게 이제 정책들은 실현화되고 있는데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정책이 있고 예산은 반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기존의 인프라와 조금 다른 니즈로 발현된 것이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맞출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이 사실 지금 이제 청년 정책 전반이 그렇듯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이런 청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인력들을 좀 안정성을 가지고서 지속성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좀 생성해내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그런 역할을 지금 저희 청년주거상담센터에서 다른 기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 운영이라는 사업이 사실은 되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잘 없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역주거복지센터, 청년센터, 다른 기관들을 다녀보면 그 기관들에서도 가장 크게 저희에게 기대하는 점, 그리고 가장 크게 다른 곳들과 이제 니드를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쭉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이 누군데 이 전체 보장 체계에서 왜 청년만 따로 떼야 되는데 또는 어떻게 하면 중복 누락 없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지금 각각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연계되면서 중복 누락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을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당장 이제 뭐 돈을 지원해주고 집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장기적 관점으로 인프라를 쌓아나가는 이것을 청년 주거 문제 중요한 시발점으로 핵심 역할을 하는 서울시가 좀 잘 해주고 계신 것을 앞으로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최지선 센터장님께서 우리 현장의 청년들의 주거 상담을 하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장의 고충들 또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 금융에 대한 전달 체계에서 발생되는 보증금 월세 중에서 다양하게 이제 위법 건축물, 불법 쪼개기 이런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증금 월세 지원이 안 되고 특별히 이제 그런 현상들로 표현되는 지옥고의 탈출들이 주거 열악의 청년들에게 놓여 있는 것들을 잘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 공급과 금융 정책의 전달 체계들 어떻게 더 현실화 시킬 것인가 이런 서울시의 고민들을 많이 하게 해주시는 토론이었습니다.